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자라는 환경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너가 해도 되겠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뭐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는 나는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면서 자라게 돼요. 반대로 실수해도 괜찮아, 그걸 시도한 용기가 대단해, 이런 메시지를 들은 아이는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진료를 보고 밤에는 글을 쓰면서 정신과에 오시려는 모든 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나혜인입니다. 최근에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를 통해서 정신과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고 접근도를 높이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은 나를 나라는 존재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해도 어떤 평가를 받아도 존재의 가치 자체에는 조건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한계랑 실수까지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나 실수가 나를 해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자기 수용, 내가 부족해도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감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평가가 아닌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를 대하는 자기 존중, 그리고 상황이 흔들려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인 자기 신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감각들, 얘기를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뭔가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값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어렵기는 해요. 자존감이 뭔지. 똑같이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계속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지쳐갑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번엔 실패했네, 좀 아쉽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방법 찾아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자기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는 거죠. 실수를 해도 자기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남이 싫어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존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 없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고요. 자존심은 타인이랑 비교해서 그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군가 존재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았을 때 내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이고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고 항상 논리적으로 말하고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흔들리면 화도 내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내담자분이 회의에서 자기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하루 종일 분노에 휩싸여서 다음 회의 때 들어가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조롱 섞인 비난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는 사실 자기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부족한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내 말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긁힌 거죠. 그래서 자존심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비판을 조언이 아닌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막상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자기 감정도 보여주지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고립시키는, 외롭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이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자존감이 정말 높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결과가 없이 내가 지금 나를 높게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없어도, 만족하지 못해도 내가 나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부 마인드셋입니다. 조건부 자기 인정이에요. 조건부라는 거는 이걸 하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A가 있어요. 디자인학과 학생분이셨는데요.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려고 밤낮 없이
없이 매달렸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결국 전국 2등이라는 성과를 얻었어요. 이게 전국구 공모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졸업생들도 참가를 하고 1, 2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참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굉장한 거잖아요. 회거죠. 심지어는 그 지도 교수님도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대요. 근데 A의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등만 그 시안을 대기업이 써주는 공모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업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거고 내 디자인은 사용이 되지 않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성공 아니면 실패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삶에서 어떻게 1등만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좋은 경험을 하면 그것도 인생에서의 성공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만을 원하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를 좋아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성공이라는 감각으로 채워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나는 왜 쟤처럼 못할까? 같은 나이인데 왜 나는 여기 있지? 쟤는 저기 있는데. 이런 것들. SNS만 켜도 우리는 쉽게 이런 비교의 늪에 빠지잖아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기 혐오로 흐르기가 너무 쉬워요. 나는 무엇을 해도 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로 괜찮다. 이 문장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고 불안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고 의사를 했겠죠. 하지만 실패를 하지 않고 쌓아 올린 성과들은 굉장히 불안을 유발한다는 거를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제 스스로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도 정말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 중 하나가 성공이라는 목적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의 지향점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있고 실패를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반대쪽에 그린단 말이에요. 성공, 나의 위치, 실패. 이 성공과 실패가 양 끝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여기 있고 성공이 여기 있으면 실패는 이 사이에 촘촘히 있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실패를 통해서 뭔가 경험치를 쌓고 그 경험치를 이용하면서 더 단단한 성공에 가는 것이 맞는데 실패를 할 용기 또는 실패를 할 여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단단하게 쌓이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기질,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 그리고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많이 작용하는 거는 반복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자라는 환경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너가 해도 되겠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뭐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아이는 나는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면서 자라게 돼요. 반대로 실수해도 괜찮아. 그걸 시도한 용기가 대단해. 이런 메시지를 들은 아이는 성과보다는 존재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죠. 성인이 된 후에도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나 비교를 당하는 관계,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 환경 등은 자존감을 점점 깎아내립니다. 결국은 자존감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희망적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지금부터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관계에서 자기 이해를 높이고 정서 조절 경험이 쌓이고 나와의 약속,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으면 자존감은 또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돼요. 이제 첫 번째는 비교 중심의 말을 하시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이런 것도 잘하던데 너는 왜 그래? 같은 말 있잖아요. 아이는 타인과 비교될 때 자기 고유한 속성보다는 부족함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이제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기 존중감을 좀 떨어뜨리고 열등감을 좀 심어줄 수 있어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비난하는 말들이라든지 완전히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비교 중심의 말들도 보통은 동기를 막 유발시키고 싶어서 약간의 경쟁심을 부추겨서 아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이라는 걸 알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칭찬이에요. 우리 딸은 이렇게 날씬하네, 너무 예쁘다 이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100점을 맞다니 너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칭찬인 거 알아요. 기뻐서 하신 거고 순수하게 진심이신 걸 아는데 이게 진심이라 더 문제거든요. 진심이라 강요
무력해요. 아이는 내가 날씬하지 않으면 예쁜 게 아니구나, 100점을 맞지 않으면 멋진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나 불안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한두 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왜 좀 칭찬에 인색하다가 뭔가 잘했을 때만 막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칭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결과에만 집중을 하는 칭찬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통제 또는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 좋으라고 하는 걸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안 하는 게 더 나아 라고 한다거나, 너는 그냥 내 말만 들어, 내가 다 좋은 선택해 줄게 라고 하면 아이는 선택할 기회, 실패할 기회 를 빼앗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판단한 어떤 선택의 결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돼서 자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이런 말버릇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이런 자기 비하형, 아니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닌데 괜히 좋게 봐주신 거예요 하는 성취 축소형. 어차피 안 될 걸 뭐하러 해, 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그런 운명이야, 이렇게 고정 마인드형,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시도하기도 전에 뭔가 스스로를 미리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나를 상상을 하고 그걸 실제인 것처럼, 정말 자기인 것처럼 말해버려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진짜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때까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버릇을 좀 바꾸려면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자신에게 낯선 말들을 시도해보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 수도 있어, 지금은 불안하지만 그래 나는 해보는 중이야,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좀 하지 않고 뭔가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해줄 때 뇌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내면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과도한 비교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SNS, 통신, 교통의 발달로 비교 대상이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냥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애랑 나를 비교했을 것이고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과 비교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모, 돈, 인간관계, 어느 면에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무의식적인 기준으로 좀 삼게 되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성과 중심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만큼만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쉬면 죄책감이 들고 만족하면 게으른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좀 얕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좀 더 나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지만 실제로 좀 깊은 관계들은 오히려 외적인 평가라든지 나를 내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와의 대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내면과 단절되는 것 같은데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자존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프게도 정말 많습니다. 자존감 자체를 주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울, 불안, 대인 기피, 회피, 완벽주의 같은 문제로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뿌리에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깔려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눈치를 봐요. 아니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이 쓰여요. 작은 실수에도 자꾸 자책하게 돼요. 칭찬을 들어도 못 믿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 거절에 큰 상처를 받고 우울하고 불안해져서 오시기도 하고, 결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막 애쓰다가 지쳐서 번아웃으로 오시기도 하시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벌려서 이제 외로움, 그런 문제, 아니면 반대로 막 무리하게 헌신하다가 현타가 와서 우울이라든지 번아웃 이런 걸 해결하려고 많이들 오십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는 그냥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 전체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남 눈치 보고 실수할 때 좀 자책하고 쪼그라들고 관계에서 위축되고 이런 소소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우울, 불안, 공황, 분노 조절 어려움, 자기 혐오 때문에 자해를 하는 것 같이 굉장히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존감은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기 때문에 무너진 채로 지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피로가 내부에
뇌에 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그 말에 내가 고정돼 버리고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여지를 아예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낮아도 괜찮으니까요. 그거를 내가 그냥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에 너무 익숙해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치료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면 돼요.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내가 자존감이 낮구나.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인정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이런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